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강팀이든 약팀이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스포츠입니다. 축구.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브라질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한국 대표팀 1대4로 패했지만 선수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고요. 끝까지 뜨거운 응원으로 함께했던 우리 국민들도 12번 선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시작하면서 사실 카타르가 어떤 나라야? 라고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도하 거리에 설치된 월드컵 마스코트 라이브를 보면 한 손에는 커피가 든 달라라는 주전자를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잔을 들고 있는 모습 보셨죠? 아랍 커피가 이 카타르의 큰 자랑이래요. 원두를 고르는 것부터 대접하는 것까지 이 환대와 또 마음속 너그러운 표현이 커피 문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이 매사냥 있잖아요. 매사냥은 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서 비슷한 문화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새로운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춤, 우리 지역 탈춤 얘기 좀 해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에 잠깐 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그쳤다고 해도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오늘 아침도 예년 이맘때보다 추웠는데요. 그러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가서 안동 5도, 영주 3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4도가량 오르겠지만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영주시가 풍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 조성한 풍기 어울림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 복지, 생기 넘치는 젊은 풍기라는 비전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풍기 어울림센터와 알림센터, 읍지 둘레길,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완료한 건데요.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울림센터와 읍지 둘레길 등이 준공되면서 풍기읍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울림센터는 풍기읍 중심에 위치해 은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모는 연면적 978제곱미터로 1층 실내에는 헬스장과 커피숍, 레고방 등이 들어서고 2층 실내에는 회의실과 강의실 등을 조성해서 은민들에게 실내 행사장으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와 함께 하루 시작했습니다. 이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았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진이 8도, 영덕 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도 건조한 대기 상태 이어집니다. 수분 섭취와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주시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저수지 관리를 위해 덕동댐에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자동 계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시간 자동 계측 시스템은 자동으로 지하 수위와 외부 변이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지하 수위계 5개소와 외부 변이계 9개소를 설치하고 또한 계측 데이터를 상수도와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및 저장하는 서버 구축 1개소도 함께 구축했습니다. 덕동댐은 주변 농경지와 보문 관광단지 등의 농업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7년에 건설된 길이 169m, 높이 50m의 용수 전용 댐인데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댐 가운데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최대 저수량은 3,270만 2천 톤에 달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 구축으로 급격한 치마 및 지하수위 급상승 등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4도, 습도는 6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 청년단체인 울릉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사랑의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고구마를 직접 구워 판매함으로써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계획인데요. 울릉청년회의소 회원들은 지난 1일부터 인구가 많은 저동의 울릉농협 앞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고요. 9일까지 저동에서 고구마를 판매한 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직장인이 많은 도동 울릉읍사무소 앞에서 군고구마 판매에 들어갑니다. 울릉청년회의소 회원들은 지난해에도 군고구마를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바 있는데요. 많은 울릉군민이 동참해 맛있는 군고구마도 드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법원 이전입니다. 네, 내년이죠? 연어죽으로 옮긴다는 거? 네.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법원 이전지인 수성구 연호지구는 당초 밝혔던 2023년 조성 목표와 계속 멀어져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LH의 땅 투기 비리 의혹과 주민들의 보상 거부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은 네네. 건데요. 법원 행정처는 올해나 내년 중에 LH와 부지 매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토지 보상률은 98% 수준으로 법원과 계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돈이죠? 뭐 예산 그죠? 네. 또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법원 행정처가 매년 국회에 부지 매입 계약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는 법원 입주 예상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5년이나 늦은 오는 2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신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과 LH가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대구법원 신청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신축 건물 규모나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후적지 개발 얘기도 지금 아직은 안 나오겠는데요? 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후적지 개발 용역에 착수했지만 올해 3월에야 첫 회의를 열었고요. 연말쯤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군부대 이전 문제가 맞물리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대구시 전체 후적지 개발에 대한 큰 계획을 구상 중이라서 법원 후적지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정된 민간 협의체 중간 보고의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연구 용역 기간도 연장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비 1억 원을 들여서 법원 후적지 개발 방안을 준비하던 수성구청도 연구 용역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네. 수성구청은 추후 대구시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중단된 연구 영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알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고3 교실입니다. 네. 아, 수능 끝나고 지금 고3 그 교실 분위기 어떤가요? 네, 교실마다 빈자리가 눈에 띄는데요. 네. 등교한 학생들도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네. 교사가 가끔 돌아다니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7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 현재 고3 교실에선 실제로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간 수업 일수는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예체능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기시험에 매진하고자 아예 결석하고요. 수시 전형으로 이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에 보호자 동행 체험 학습을 신청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든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죠?
네, 거의 스마트폰만 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년 졸업식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소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해방감에 젖은 학생들에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고3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역부족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마다 역량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한 달 남짓한 기간을 채울 콘텐츠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참 뭐 도움이 된다 그럴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어떤 걸 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입시도 물론 중요하고 끝난 뒤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건데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깨닫게 되죠. 입시는 인생의 아주 작은 허들일 뿐이라는 점을 다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취방 구할 때 집 계약하는 법이나 경제관념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같이 사회인이 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3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손 놓은 일용직입니다. 네. 일을 잘 못하시는군요. 일용직 근로자들. 네. 이 한파 속에서도 매일같이 새벽 인력 시장을 찾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취재진이 최근 동구의 한 인력 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최근 들어 일감이 대폭 줄었다고 호소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며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일찍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네. 인력 사무소에는 새벽 5시만 해도 6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1시간도 안 돼서 40명으로 늘어나서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을 찾은 66명 가운데 16명만이 일감을 얻었고요. 나머지 50명은 해가 뜨는 오전 7시가 다가오자 오늘도 틀렸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력 사무소에서 1시간 동안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라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일감이 너무 귀해졌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단 일거리가 좀 너무 줄어가지고 더 힘드신 거겠죠? 또 이곳에서 만난 일용직들은 하나같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얼어붙었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로 일이 없는데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까지 멈춰버리니 현장에서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며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아파트 미분양 사태 속에 건설 수요가 줄면서 일감이 뚝 끊겼는데요. 비교적 소일거리인 단독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현장에서 찾아주길 바랄 뿐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전공의 모집입니다. 2023년 전공의 모집 시작한 겁니까? 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각 수련병원에서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도 근무 시간 조정과 수련 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7곳 경북대 병원을 포함해 내과,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전담 제도를 도입했고요.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서 당직 일수와 병원 상주 시간도 줄였다고 합니다. 올해 2022년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과도 있었다. 그런 거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소아청소년과가 특히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소아정맥 체열팀 운영, 당직 일수 주 1회 제한, 소아응급실 전담 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을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이 파티마 병원은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전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으로 소아응급 환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또 영남대 병원은 전공의 숙소를 리모델링했고요. 계명대 동산병원은 인턴 멘토링 교수제를 도입해서 관심 있는 과목의 멘토 교수와 언제든 면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전공의는 사실 뭐 전국에 병원이 있고 우리는 또 수도권이나 서울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련병원 얘기를 들어보면 근무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원이 저조한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필기 시험은 12월 18일에 실시되고요. 이후 면접을 거쳐 이달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무정차 통과입니다. 네. 어떤 얘기죠? 네, 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말하는 건데요. 네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네. 네,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네. 현장 총 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힌 건데요. 네. 이 소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계속 가는데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도 소장이 지시를 묵살하는 바람에 압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특수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역에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태원역 하차는 오후 5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아주 일찍부터. 네. 5시에서 6시 사이에 8천 명 정도였다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12,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에는 2,000명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평소에 4-5배 이상이 모인 건데요. 네네. 당일 이 해당 소장도 당일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하고 이태원역으로 출근해서 현장 상황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서울교통공사 업무 규칙상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이 종합간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공무원이 많습니까? 네, 벌써 20명이 넘는데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이동한 뒤 이튿날 0시 9분에 현장에 되돌아왔는데도 구청 내부 문서에는 오후 11시 30분부터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한 112 상황 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네.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이 수사 대상이고 몇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접근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대요.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법접근센터는 지난 11월 7일에 개소해서 각종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수원, 전주, 청주, 울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5번째로 개소한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 나홀로 소송 지원, 세무 상담,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대구지방법원 한대광 공보판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 오시면 대부분이 이제 소송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사법접근센터가 개소한 이후 11월 24일까지 하루 평균 61.3명, 총 858명의 시민분들께서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하셨고요. 직접 방문하신 것 이외에도 하루 평균 한 40통에서 50통 정도 전화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접근센터에서는 민사, 형사, 개인회생, 파산 등 소송 절차에 관한 안내뿐만 아니라 대구지방 변호사회 등 8개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분쟁 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기관을 갔다가 또 법원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법원에 이제 그런 관련 기관 분들께서 나오셔서 상담을 해드리고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법접근센터는 보다 손쉽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받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편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신관 1층, 지하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사법접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 번호표를 뽑고 차례대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역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성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일반 민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대구지방 변호사회에서 연계가 돼서 하루에 1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꼭 소송이 아니고 그 외에 각종 계약에 대한 것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반 민원들이 다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내에 있는 민원 종합실에서 있다 보니까 판결문을 바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소송에서 주로 이제 지신 분들이죠. 패소하신 분들이 판결문을 바로 받아왔는데 봐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서 1차적인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밖에 있는 변호사님들과 좀 전문적인 상담을 깊게 있게 하시는 게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 상담했던 분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다면 협의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이 더 낫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는 협의 이혼이 나한테 충분하다더라. 결국은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해서 이게 어쩌면 오래 갈 수 있었던 이혼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게 지금 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분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저도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다.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 참여기관은 기관 상관없이 그냥 가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지. 네, 그 기관마다 상담 시간이 다른데요. 그래서 상담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습니다. 현재 변호사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법무사회는 월수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자세한 상담 시간은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친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직접 변호사님께서 와서 해주시니까 참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지거든요. 시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는 오늘 재수 좋게 대기시간이 짧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대기시간이 점점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전반적으로 알고 사설 변호사를 만난다면은 상담 시간도 줄면서 또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누군가가 법률 상담을 하고 싶다 아는데 이제 물으면은 저는 여기를 권할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이렇게 막막했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막막했던 부분이 풀렸고 제가 몰랐던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지급 명령서 이런 것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사람당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두고 했으면은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이제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을 필요한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1월 2일부터는 센터 내 장애인,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이 됩니다. 사법접근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우리 탈문화의 가치,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준 데는 안동의 힘이 컸죠. 등재의 의미, 또 우리 지역 탈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세계유산 콘텐츠 센터 권도현 기획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 분위기 어때요, 하회마을? 지금 안동은 경사났죠. 네. 사실 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이제 전통문화의 도시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인류무형유산까지 등재됨으로써 굉장히 어떤 경사를 맞이하고 있고 굉장히 시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요. 네. 특히 이 인류무형유산과 세계유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하회마을 분위기는 특히나 아주 들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리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한국의 탈춤이 등재됨으로써 특별 공연도 가졌었는데 하회마을에서는 경상도와 강원도의 탈춤, 이번에 등재된 탈춤 4개가 공연이 되었었는데요. 네. 물론 하회 탈춤을 비롯해서 예천의 청단 노름이나 속초의 사자놀이, 관노 가명 이렇게 4개 공연이 진행됐고 관객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탈춤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 가치, 이거 어떻게 평가받은 걸까요? 우선 인류무형유산이라는 것은 유네스코가 90년대 말부터 말하자면 2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통문화 자산 중에 세계적인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담은 어떤 무형유산과 관련된 제도를 지정 승인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말하자면 기준점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인류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 그중에서도 탁월한 가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문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지정하는 것이 그 기준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 국가는 2년마다 한 번씩 이 인류무형유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탈춤, 영어로 말하자면 마스크 댄스 드라마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점을 보면은 한국의 탈춤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 풍자와 해학이라는 한국적 미학이 담겨 있고 특히나 이 사회적 갈등을 보면 마지막에 대동춘판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회 탈춤을 바라보면은 어떤 서민들이 양반을 비판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서민들과 양반이 같이 춤을 춤으로써 같은 장단에 같은 동작을 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계층적 갈등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형유산의 형식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탈은 세계 보편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이 없는 곳은 없지만 한국의 탈춤은 가장 역동적인 드라마이고 또 춤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가 진행되고 노래와 스토리를 가진 종합적인 어떤 드라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런 형식을 가진 탈과 탈춤은 없다 해서 이번에 유네스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된 것이죠. 탈춤 종류가 18가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전국에 걸쳐서 탈춤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이번에 등재 신청한 것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이렇게 선정된 것만 등재를 한 거죠. 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문화재는 각 시도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18개의 탈춤 중에 13개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고 5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건데 네. 우리의 예를 든다면은 가령 하회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네. 그런데 예천의 청단노름은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탈춤인 거죠. 그래서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 이렇게 해서 18개의 탈춤이 등재 신청서가 올라갔는데 네. 이것은 인류무형문화재 등재 조건에 보면은 국가가 선정한 문화재만이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전해 내려오는 탈춤은 실제로는 18개보다 훨씬 많죠.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경북 쪽에는 그럼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있고 예천 청단노름 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탈춤이. 그렇습니다. 네. 참
탈춤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또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하지 않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탈춤이라는 게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탈은 사실 인류 문화와 같이 했다는 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인데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드라마 형태로 언제 나타났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우리 지역의 탈춤을 예를 든다면 하회 탈춤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중기 무렵에 아마 그 드라마로 구체화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탈춤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하회 탈춤의 탈의 양식을 봐보면은 원나라 양식들이 원나라의 문양이나 디자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의 그 문화 영향을 받은 것이 고려 중엽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대사에 보면은 문화시중이라는 관직명이 나옵니다. 이 문화시중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의 관직명이기 때문에 아마 하회 탈춤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져서 조선을 거쳐서 지금까지 전승된 그런 탈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일본에 의해서 이 그 탈춤이나 이 마을의 어떤 다양한 연희물들이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중단 사태를 겪게 되는데 하회 탈춤도 1928년에 이제 전승이 중단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추정이 됩니다. 1978년요? 28년요. 네네. 1928년에 마지막 공연이 되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해방 시기에 복원의 노력이 다시 이루어지지만 잘 안 되다가 1960년대 초반에 이제 인류학자들이 다시 이제 하회 탈춤을 조사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1978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그 영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면서 말하자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계기를 맞이해서 1980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참고로 하회탈은 우리나라에서 탈춤 중에 탈과 탈춤이 모두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962년에는 하회탈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1980년대는 하회 탈춤이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사례를 가진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회 별신고 탈놀이 여기에 등장하는 탈이 전부 몇 개인데요?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회 탈춤은 사실 이제 한 8개 마당 정도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등장하는 탈은 지금은 10개 정도의 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중에 9개 탈이 국보로 되어 있고요. 원래 하회 탈은 12개로 12개로 전승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총각탈, 별채탈, 떡탈 이렇게 이제 3개 탈은 이제 그 전승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하회 마을 주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4년경에 하회탈이 국보로 되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박물관으로 갔다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하회탈을 다시 이제 보관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보관해야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어떤 정책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어쨌든 하회탈은 그렇고 하회탈춤은 이제 8개 마당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회탈춤은 하회 마을의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명칭이 하회별신굿 탈놀이인데 하회별신굿은 하회 마을에서 진행되는 축제이고 탈놀이는 그 중에서 탈과 관련된 공연물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해서 명칭을 하회별신굿 탈놀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그 명칭을 명명하게 되었고요. 공연을 봐보시면 하회 마을에 이제 말하자면 충효당에 가서 뭐 백정마당을 하고 양진당에 가서 할미마당을 하는 이런 어떤 하회 마을을 돌면서 한 마당씩 이렇게 공연이 진행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축제에 담은 공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전통 어떤 놀이나 이런 문화들 아까 하회 별신꽃 탈놀이 같은 경우는 1928년까지 하고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60년대 들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전승해야겠다고 이어오려고 했던 그분들이 너무 고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928년도에 하회 마을에서 전승이 중단된 이후에 해방 때 잠깐 이제 하회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걸 다시 복원해서 전승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가 네. 1960년대에 말하자면 다시 관심을 가지다가 1972년도에 그 하회마을 출신의 전 안동문화원장인 유한당 그 문화원장의 노력으로 하회가명극 연구회가 결성이 됩니다. 네. 이때 하회가명극 연구회에서 지금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이상호, 김춘택, 임형규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복원에 본격적인 노력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1978년도에 이제 그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면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전수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크게 말하자면은 그 복원의 어떤 기초를 닦았다면은 그러다가 1997년도에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사실 하회 탈춤을 그 하회 마을의 문화에서 안동 문화로 만들었고 또 하회 마을의 문화에서 국제적인 문화로 만든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네. 하회 탈춤이 본격적인 국제 문화로서 이제 말하자면 명성을 가지게 된 계기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끝도 없겠는데 저희 방송 시간은 또 한정적이고 네. 그 전승자의 세대 교체도 꾸준하게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천 청단 노름 얘기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네, 요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천 청단 노름은 이제 청단이라는 것이 색채와 관련된 탈춤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천 지역에서 매년 정월 보름이나 8월 추석 때 그 한천이라는 그 내외의 백사장에서 놀이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청단 노름을 어떻게 놀게 되었냐 하니까 전라도의 부호가 부인을 찾기 위해서 탈을 만들고 탈놀이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었는데 네. 예천 동본동에서 이 청단노름 탈춤판을 벌이다 보니까 관중 속에서 자기 부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놀이판은 예천 지역에서 남아서 청단노름으로 이렇게 놀이되기 시작해서 진행이 됐고 이 청단노름 역시 1935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승이 중단되다가 1981년도에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경상북도에서 이것 역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전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같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죠.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더 또 넓혀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욕심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상하세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 또 인류 무형유산의 등재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말하자면 공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점에서 볼 때는 등재는 계기이고 그 이후의 활용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사실 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늘 이야기합니다만 창의되지 않는 전통은 전통이 아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는 창의의 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무형유산들을 관광이나 또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민과 외지인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관광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 역시 이런 어떤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이번 등재를 계기로 안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어떤 세계유산을 만들어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유산 콘텐츠센터 권두현 기획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오늘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성원배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2월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값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종부세 적용 또 뭐 지난해와 좀 다른 거 이런 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되면 항상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또 납부 대상자가 더 늘었다고요? 네. 집값이 내려서 여기저기 이제 아우성이죠. 네. 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납부 대상자는 증가하고 납부 금액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22년도 이제 공시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분의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 9천 명으로 31% 더 증가한 122만 명이 그 납부 대상자가 되는데요. 납부 금액은 지난해 4조 4천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이제 4조 1천억 원으로 한 3천억 줄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종부세 세율 부과 체계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공시 가격의 95%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이제 60%로 이제 인하시켰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세액까지. 세액이 아주 많이 더 늘어났었겠죠. 대구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34,5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한 6,500명 더 증가하였고요. 전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22만 명 중에 서울 수도권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원래 이제 주택 소유자 중에 종부세 납부자 비율을 보면 서울은 22.4%로 5명 중에 1명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거고요. 전국으로 따져보면 주택 소유자의 8.1%가 이제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인별에서 가구별로 이제 합산해 본다면 대상 가구는 훨씬 많아질 그렇겠죠. 겁니다. 이 가구당 이제 평균 인원을 대략 3명으로 잡으면은 전체의 국민의 한 24% 이상이 종부세 납부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집값은 내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많습니다만 이 다주택자 중과 규제하는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올해 내린 집값은 내년 공시 가격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우리 6월 말에 수성구를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고 또 수성구는 9월에 해제되었죠. 그러나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매해서 현재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6월 1일 소유했었다면은 네네네. 지금 이 종부세 납부가 나오는 게 그랬군요. 지금 현재 상황이죠. 네. 그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뭐 지난해하고 이렇게 그 계산하는 게 좀 달라진 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앞서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맞아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이제 인하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5%였고요. 원래는 당초 이제 100%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제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조정하였는데요. 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는 공시 가격의 100%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이번에 올해 추가된 것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특례 제도가 국세청에서 알아서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 대상자가 자세히 알고 스스로 신청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양은 지금 일단 받아놨는데 살던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인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럼 1세대 1주택자라는 걸 판정을 할 때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이거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제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라도 2년이 초과했다면, 또 상수주택이 5년이 초과했다면, 또 지방에 3억이 넘는다면 종부세 납부에 주택이 가산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지만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주택수 계산은 이제 재산세 가세 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수는 인별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고요.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보유한 경우는 주택의 일부만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 적용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의 종부세 중과제도를 보면은 이 고가주택 한 채보다는 지방에 저가주택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세금이 더 많다. 이런 불만들 나오거든요. 네, 지금도 원래도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다 중과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중과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6억 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을 넘어서 11억 정도이니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집값을 합쳐보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보다 가격이 덜 나가는 게 되는데 오히려 지방에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거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랑 공동 소유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개인별로 이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네. 일정 금액이란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액 11억 원까지 공제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이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세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절세하기 위해서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겠죠? 네, 이 경우는 이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 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산 배제와 가세 특례 신청은 지난 9월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9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12월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좀 더 줄어드는 건가요? 네, 우선 내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가격을 시세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비율인데 올해 이게 공시가격이 시세의 한 71.5%에서 내년도에는 69%로 낮아질 예정이고요. 또 특히나 올해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이 주택분 하락분을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 날 또 공시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종부세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 아니면 이게 신고를 잘못했다 이럴 경우에 불이익도 있겠죠? 네. 납부 기한이 이제 12월 15일이 지나면은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또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일마다
22%의 가산세가 5년간 추징이 됩니다. 또한 이제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당한 가소 신고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고가 중요하겠죠. 이 신고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몰라서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신고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고의적인 악의적으로 네. 하게 된다면은 네. 가산세를 40%를 물어야 되는 거죠.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대학교 송원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삼동 내거리에서 봉산 6거리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으로도 차간거리 좁혀서 지납니다. 반대 만촌 내거리에서 범호 내거리 방향으로 만촌 내거리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북비산로는 평리 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만 꾸준한 모습이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편안한 흐름 보이는데요. 반대 방향으로는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하는 구간부터 차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경대교 쪽으로만 속도 약간 줄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경산 나들목 구간 잠깐 속도 줄이는데요.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한 모습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군위군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유교 책판과 삼국유사 전시회를 합니다. 퇴계선생 문집, 내방가사가 담긴 귀한 목판을 만나볼 수 있고요. 250여 개의 삼국유사 관련 기록물도 전시를 했다고 하네요. 12월 28일까지 전시 계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기록이 뭔지 직접 가서 좀 확인해보면 좋겠어요. 12월 6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